중장년은 직업적으로 한 크게 3번 정도로 변화를 겪게 돼요. 그 첫 번째 변화가 주된 일자리 퇴직입니다. 한 사람 인생에 있어서 가장 오래 일했거나 가장 급여가 높았던 일자리를 말하는데, 이 일자리에서 퇴직하는 것이 통계적으로 보면 49.3세 정도로 잡혀 있어요. 주된 일자리를 이탈하면 거기서부터 급여 수준이 확 꺾여버립니다. 근데 이게 아주 가파르게 줄어들고 있는 상태입니다. 아마도 이것보다 지금은 더 줄어들어 있을 수도 있겠죠. 두 번째는 이제 정년이죠. 이건 법적인 정년인데, 물론 제가 보기에는 조만간 연장은 될 것 같습니다, 단계적으로. 근데 어쨌든 법적 정년이 있고, 그리고 개인적으로 완전하게 일해서 손을 떼는 연령, 이른바 완전 은퇴 연령이 있습니다. 만 73세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요건 또 반대로 늘고 있습니다. 이게 무서운 것 같아요. 지금 주된 일자리 퇴직은 48세, 47세 당겨오고, 완전 은퇴 시기는 만 73세에서 이제 74세, 75세. 그래서 개인들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준비를 좀 해야 돼요. 왜냐하면 주된 일자리를 퇴직했을 때 거의 기존에 받던 연봉의 50% 이상 날아가는 경우들이 꽤 흔합니다. 그렇다라는 것은 이런 부분을 인지하고 있으면 퇴직 전에 충분한 준비를 한다든지 뭐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는데, 이걸 인지조차 못하시면 하다가 갑자기 일자리 없네 이러면서 단순 업무로 내몰려야 되는 상황, 그리고 그 단순 업무로 내몰리는 것이 사실상 50대부터 시작된다라면 무려 23년 정도의 일자리를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일을 계속해야 되는 문제가 발생을 한다는 거죠. 저런 분도 계셨었어요. 회사를 꽤 좋은 곳을 다니셨는데 퇴직을 하시고 지난 몇 년간 거의 경력 형성을 못 하신 거예요. 5년 가까이. 그러시다 보니까 사실상 경력이 다 망가진 상태에서 상담을 오셨는데, 상담 내내 저한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당신이 예전에 다니신 회사가 얼마나 좋은 곳인지만 얘기하시더라고요. 굉장히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이전 회사와의 결별이 안 된 전형적인 케이스죠. 이분 여전히 마음으로는 그 회사를 다니고 계시네 라는 생각이 먼저 들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하면 새로운 출발이 안 되죠. 인간적으로는 뭐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대안을 모색하고자 할 때는 이게 굉장히 큰 걸림돌이 된다는 거죠. 전 직장이 좋은 곳이었던 분들께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프라이드는 가지시되 사실 그 직장의 어떤 기준들을 바깥으로 끌고 나오시는 것은 개인에게 굉장히 힘든 선택지가 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50대 분들 가운데 그래서 아마 찾아오는 분들도 많이 계실 것 같아요. 문의가 굉장히 많이 오는 편이긴 하죠. 준비가 좀 되어 있는 상태이신가요? 일반적으로 시장 전체로 보면 준비되어 있는 분들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어느 정도 자산을 얘기를 하시느냐, 사람들의 눈높이는 10억대 정도는 돼야 된다는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참 고민이 생기죠. 제가 살펴본 통계 중에 2022년 가계금융복지조사 같은 것을 보면 50대의 경우 12억 5천 정도가 우리나라 50대 상위 10%예요. 가구 자산으로. 근데 이제 사람들의 눈높이는 대체로 20% 선에 맞춰져 있는 것 같아요. 사실은 예를 들면 50대가 6억 정도를 갖고 있으면 22년 기준으로는 상위 한 30% 기준이 될 텐데도 나는 못 살아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다라는 거죠. 돈에 대한 착시 때문에 스스로 불안을 더 키우는 경우들이 꽤 많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중장년이 퇴직할 때 충분히 준비되지 않은 경우가 많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대표적인 이유가 퇴직하시면 실업급여 받으면서 고민해 보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런데 정작 몇 년 동안 그렇게 준비를 못 하신 분들이 실업급여 받으면서 명확한 결론을 내기가 쉽지 않아요. 그리고 막상 실업급여는 기존에 받으시던 급여에 비해서는 굉장히 차이가 있고, 그러면 한 서너 달만 지나면 쫓기는 마음이 들기 시작하죠. 준비 안 된 상태에서 들어오는 일자리들은 사실상 내 눈에 찰 리가 없고요. 그러다 보면 이른바 타협이 안 돼서 장기 실직으로 넘어가게 돼요. 그 상황에 문득 보니까 내가 퇴직금이 있네? 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소위 목돈이 좀 있단 말이죠. 그럴 때 창업이라는 카드를 급하게 꺼내 드시는 경우들이 있으세요. 근데 아시다시피 창업이 생존율이 그렇게 높지가 않죠. 창업 5년 후에 보면 전체 창업자의 66%가 폐업을 한다는 통계도 있어요. 사실상 첫 창업은 거의 오래지 않아 폐업의 수순을 밟는 경우들이 꽤 많다라는 거죠. 시장 전체로 보면 최근에 50대, 60대 창업자들이 굉장히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10명 중에 6명, 7명 정도가 60대 이상 사장님이었다라는 뉴스 기사도 최근에 봤었거든요. 통계마다 조금 차이는 있는데 사실상 50대, 60대 창업자만 전체 창업자의 절반 정도 가까워지는 느낌이 있습니다. 굉장히 복합적인 이유들이 있을 것 같아요. 일정 시점에 쫓긴다는 마음이 들기 시작하면 주변이 잘 안 보여요.
그리고 좀 더 근원적인 문제로는 뭘 준비해야 되는지 몰라서 사실상 준비를 잘 못하시고 가시는 분들이 많죠. 창업 분야에 좀 특히 자영업 창업 같은 것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굉장히 좋은 사이트들이 많아요. 대표적으로 뭐 소상공인24라는 사이트가 있는데 그 사이트만 들어가도 소상공인 창업에 관한 굉장히 다양한 정보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만 좀 살펴보셔도 전혀 막 헛발딛는 경우들은 없을 것 같은데 사실 그런 곳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창업하시는 분들도 꽤 많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창업뿐만 아니라 재취업을 하는 경우도 준비 없이 들어왔다가 이렇게 실패하는 케이스도 많이 보셨을까요? 아, 그럼요. 특히 이제 직업 선택할 때는 반작용이라는 것들이 좀 생기는 경우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내가 해왔던 일은 쳐다도 보기 싫은 심정. 금융권에 계셨던 분이 나 이제 머리 쓰는 거 싫어서 단순 업무 하고 싶어요 해서 생산직 쪽으로 가셨는데 아마 이틀인가 계셨을 거예요. 그게 갑자기 그렇게 바꾼다는 게 정말 쉽지 않죠. 근데 마음은 꿀뚝 같은 거예요. 나는 그동안 이 일은 이제 지쳤고 더는 쳐다보고 싶지 않다 뭐 이런 경우들이 있는데 이게 되게 일시적인 감정에 의해서 직업을 선택하는 경우들이거든요. 실제로 이걸 보시는 분들이 그런 시기를 한 번쯤 맞이하시게 되신다면 구직활동 하실 때 가능하면 혼자 하시지 마세요. 우리나라의 취업지원 시스템이 그렇게 나쁘지 않아요. 있는 것들을 잘 활용하시면 충분히 내가 모르는 것들을 그런 쪽에 경험 있는 전문가들을 통해서 도움을 받으실 수 있으니까 그런 노력을 좀 해보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얘기를 들으면서 저도 느끼는 건 미리 정말 준비를 해야겠다. 한 살이라도 일찍 알아야겠다라는 생각이 많이 드는데 지금 회사를 다니고 있는 직장인이라면 지금 조금 어떤 스텝부터 시작하면 좋을지. 예컨대 정년까지 일을 하고 퇴직을 했다라고 하면 우리의 선택지는 둘 중에 하나예요. 단순 업무를 하거나 특정 분야의 전문가로 일을 하거나 많은 분들이 전문가 형태의 활동을 원하실 건데 그러면 그런 준비를 충분히 해야 되는데 대부분 퇴직 전에 뭐 나가면 좀 쉬어야지 이런 생각들 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렇게 하면 사실은 선택지는 너무 단순해진다라는 거죠. 그럴 때는 다른 선택지를 만들면 되죠. 두 번째로는 개인의 경력, 소위 몸값이라는 것은 일정 시점에 따라서 굉장히 변화가 심해요. 통계적으로 보면 소득의 정점 시기는 만 43세로 알려져 있어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49세 선에서 주된 경력의 일자리를 이탈을 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러면 거기서부터는 또 본인이 거둘 수 있는 소득 수준이 확 꺾이는 문제들이 발생을 하거든요. 일정 시점이 되면 적자 상태로 접어들기 시작하는데 통계적으로 62세부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자신이 돈을 모은다라면 이 초기에 집중해야 되는 문제들이 좀 남는 거죠. 저는 그 우리나라 사회 전반에 돈에 대한 착시 현상이 있는 것 같아요. 굉장히들 잘 산다라고 생각을 하시지만 사실 우리나라에서는 훨씬 어렵게 사시는 분들 굉장히 많죠. 저는 상담하다 보면 본인이 뭐 자격증을 따야 되는데 뭐 교육을 받아야 되는데 그 정도 비용조차 선뜻 마련하기가 좀 힘들어서 엄두를 못 내는 케이스들도 봤었었고요. 사실 이런 부분들은 시스템적으로 충분히 보완이 돼야 되는데 또 희한하게 그런 분들은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그런 것들조차 안 걸리는 경우들이 꽤 있더라고요. 몸값의 변화 추이를 좀 보시면서 재무와 관련된 계획도 그에 맞춰서 좀 세워두시는 게 좋죠. 제 첫 직장은 패션회사 MD였습니다. 반복적인 작업 싫어해요. 그리고 새로운 거 되게 좋아하고 강점 중에 하나는 언어를 활용하는 거하고 사람을 상대하는 쪽 일이 맞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예전에 몰랐어요. 그러다 보니까 닥치는 대로 들어갔다가 좀만 재미없으면 때려치우고 그런 명함만 늘어나게 된 거죠. 30대 후반까지 굉장히 헤매 돌아다니면서 그나마 조금 나아졌지만 초기에는 진짜 종잣돈 뭐 이런 게 형성이 안 돼서 되게 고생을 했었어요. 근데 이제 다행히 40대 생각보다 좀 빠르게 성장을 해서 보통 사람 비슷하게 살게는 됐는데 결국 직업에서 성장은 향상심인 것 같아요. 내가 더 나아지고 싶은 마음, 성장하고 싶은 마음. 이거 있는 사람은 어디든지 그렇게 가는데 그렇지 않은 사람도 꽤 많고 또 요즘 시대는 분위기가 꼭 그렇게까지 살아야 돼요 이렇게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자신에 대해서 진지하게 좀 바라봐야 되는데 이게 잘 안 되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직장 생활이 쉽지 않다. 앞으로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 고민하는 4050 분들께서는 꼭 오늘 영상을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정도영 소장님께서는 노후 생애 설계 전문가로서 20년 가까이 현장에 계시면서 굉장히 수많은 분들을 만나고 계시거든요. 얼마나 많은 분들을 만나신 거죠? 아마 누적 치료는 한 3,000명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 중에서도 뭐 제일 대다수를 이루는 분들은 직업 문제에 대한 고민을 안고 계신 분들이었고요.
있더라고요. 최근에 노량진 학원가에요. 20대나 아니면 뭐 30대가 아니라 5060 분들이 몰리고 있다라는 뉴스를 봤거든요. 근데 왜 그렇게 계시나 했더니 자격증을 따기 위해서 노량진에 네. 계신다. 현장에 이제 계시다 보니까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일인가요? 관련 문의가 굉장히 많아진 건 사실입니다. 근데 확실히 자격증에 대해서 고민을 하는 분들은 굉장히 늘은 것 같아요. 본인들이 되게 오래 살아야 된다는 것, 그리고 이제 60세가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셨죠. 그러다 보니까 좀 더 늦게까지 자신들이 일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 때문에 자격증에 대해서 고민들을 좀 많이 하시고 실제로 그런 활동들을 하시는 것 같아요. 구글에 노후라고만 쳐도요, 관련 검색어가 노후 자격증 추천, 이게 먼저 뜰 정도로 정말 상당히 많은 분들이 60세가 끝이 아니다, 이제 그 다음 생을 살기 위해서 대비를 해야겠다, 관심을 갖고 계신 것 같은데, 그럼 실제로 자격증이 도움이 되나요? 이건 두 가지는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네. 첫 번째는 모든 자격증이 도움이 되는 것은 아니다. 두 번째는 자격증이 곧 취업은 아니다. 당연히 그 자격증의 종류가 워낙 많고 이러다 보니까, 그리고 우리나라는 유난히 자격증이 좀 많아요. 도움이 되는 것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것도 굉장히 많다라는 것도 유념하셔야 되고요. 꽤 많은 분들이 자격증을 따면 바로 취업이 안 돼? 라는 기대를 무의식 중에 좀 하시는 것 같아요. 사실 1대1로 그렇게 물어보면 그거 말도 안 되는 기대인데 라고 스스로도 느끼실 텐데, 그런 것들이 안 될 때 되게 실망하시면서 자격증 소용없더라 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사실은 자격증이 문제가 아니죠. 본인이 구직 활동을 잘못하신 것일 가능성이 커요. 구직 활동은 사실 거기에도 메커니즘 같은 게 분명히 존재를 합니다. 예를 들면 어떤 것이 가장 효율적인 방법인가 라는 것에서 좀 살펴볼 수 있는데요. 굉장히 많은 분들이 퇴직을 하시면 인터넷 켜고 거기서 정보를 찾죠. 근데 사실 중장년이 인터넷 정보만 뒤져서 일자리를 찾는 것은 제가 보기엔 가장 비효율적인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사실은 중장년에서 좀 의미 있는 일자리 같은 경우들은 사람을 통해서 정보들이 들어오고 혹은 사람을 통해서 연결이 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간과를 하고 계시거나, 좀 더 나아가면 사람 쓰는 거 그거 부당한 짓 아니야?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으시거든요. 그런데 뒷돈을 찔러주는 것도 아니고 그런 거라면, 누군가는 이 사람이 일을 잘했다라면 이 사람이 다른 곳에서도 일을 잘할 것이다 라는 신뢰를 활용해서 시장에 진입하는 방법인데, 저희들끼리 그런 말도 하거든요. 좋은 일자리는 경비 자리조차도 공고가 안 나온다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감안한다라면 구직 활동에 대해서도 개인들이 공부를 좀 해야 될 필요는 있는 거죠. 사람을 활용한다라는 것은 그 사람이 평판이 좋다라는 것이고, 그건 결국 그 사람이 일을 잘해왔다라는 것이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나중에 일종의 사회적인 무형자본처럼 개인에게 훨씬 많은 기회를 만들어준다라는 것이죠. 근본적인 원인은 불안감 때문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실제로 불안한 상황에 처해 계신 분들도 계실 것 같고요. 요즘이 불안의 시대 아닌가요? 40대, 50대는 가장 불안감이 높을 시기이기도 한 것 같아요. 근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명확한 대안이 없다 보니까, 보통 대안이 없을 때 사람들은 돈에 더 집착하는 것 같고요. 당연히 이제 돈을 벌 수 있는 직업적인 부분에 대해서도 많이들 고민하시는데, 네. 그런 것들이 표출되는 것 중에 하나가 자격증이 아닌가 싶어요. 시대적인 불안감의 반영일 수도 있고요. 60 이후에 일을 하는 것이 상식이 돼버린 시장이다 보니까 준비를 하려는 개인적인 노력들의 반영일 수도 있습니다. 가슴이 아프셨던 사례도 많으셨을 것 같아요. 좀 안타까운 사례도 있었을까요? 퇴직 이후에 새로운 분야에 적응을 잘 못하시는 분들의 대표적인 특징 중에 하나는, 기존에 되게 안정적인 기반 위에서 지내오신 분들이 좀 많으세요. 대기업 출신이나 뭐 금융권, 공공기관 뭐 이런 경우들일 수 있는데, 가끔 그런 생각을 해요. 변화는 오히려 취약한 상황에 계신 분들의 돌파를 위한 무기가 아닐까? 안정적인 곳 위에 있던 분들이 그 상황에서 굳이 변화를 모색하려고 하지 않거든요. 근데 이렇게 준비 없이 나오시게 되시면 사실상 꽤 길어지시는 경우들이 많고, 보통 그분들의 기준이 과거의 회사들에 맞춰져 있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러다 보면 장기 실직으로 접어들게 되는데, 통상 이게 1년 정도가 넘어가면 이 상황조차도 되게 익숙해지면서 굉장히 무기력한 것이 학습되는 경우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럴 때는 사실 심리적인 부분까지 손을 대야 되는데 굉장히 어려워지는 케이스가 되는 거죠. 당연히 다 그런 것은 아닌데, 분명히 뭔가 이제 새로운 변화를 모색하고 싶은데 사실 그만한 준비는 되어 있지 않고 내가 가진 환경도 그런 것들을 받쳐주지 못하기 때문에 꽤 흔하게 생길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실제로 그러면은 잘 극복하신 또 사례도 있을까요? 있긴 있어요. 근데 개인이 어떤 상황에서 극적으로 다시 일어나야지 해서 일어나는 경우도 있겠지만, 네. 그럴 때 가장 도움이 되는 케이스는 주변 사람들의 도움인 경우가 많아요. 뭐 2년 이상 실직 상태에 있던 분이 내가 가고자 하는 관련 분야 쪽에서 일을 하고 있던 전 동료의 정보 제공을 통해서 일어난 케이스들도 있고요. 키블러로스 곡선이라는 것을 응용해서 설명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있습니다. 네. 처음에 비자발적 퇴직할 때 나한테 이런 일이 생길 리가 없어. 부정인 거죠. 그 다음에 감히 나를 그동안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분노, 그 다음에 우울 같은 것들이 올 수도 있고요. 그러다가 이제 타협을 하게 되고 또 결국 수용을 하게 된다는 거죠. 다행히 6개월 지나면 회복은 어느 정도 해요. 다시 받아들이고 타협을 하죠. 변화하고도 관련된 문제인데 결국 끊어낼 건 끊어내고 다른 지향점을 찾아서 움직여야 되는데 끊어내는 게 안 되는 분들이 꽤 계세요. 제가 예전에 회사를 떠난 지 5년이 지났는데 마음으로는 5년째 회사를 다니고 계신 분을 봤다라고 했던 적이 있는데 그런 것과 유사할 수도 있죠. 끊어내는 것도 잘 안 되고 새로운 지향점도 안 보이면 그 중간 어디쯤에서 스스로도 애매한 상태로 머물러 계시는 경우들이 발생을 한다는 거죠. 실제로 그러면 이 자격증들이 좀 생계에 도움이 됐던 사례가 있었나요? 실제로 50 정도 되시는 분들이 진로를 완전히 바꾸는 경우들이 생길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이런 자격증들을 통해서 일을 얻으시는 것들을 꽤 봤었죠. 대표적으로 50 정도 될 때까지 주방에서 일을 하셨던 분이 더는 음식 냄새를 못 맡겠어요 라고 하시면서 다른 자격증을 땄었었는데 그게 이제 전기기능사였었거든요. 저는 조금 걱정을 했었었는데 생각보다 빠르게 재취업이 되셨던 케이스도 있고요. 친한 지인 중에서도 50 이후에 그런 자격증을 따서 지금 굉장히 일 잘하고 있는 분도 있어요. 예를 들어 50대 초반이시면 잘만 길을 찾으면 어느 정도 성장 기간도 만들 수도 있다라는 거죠. 특히 자격증이라는 것은 보통 기능사부터 시작해서 산업기사, 기사 뭐 이렇게 가다 보니까 그 자격증이 레벨이 올라가면서 개인의 경력의 가치가 올라가는 경우도 꽤 많으니까요. 그러면 실제로 전문가에게 얘기를 듣고 싶어요. 검색하면 나오는 그 수많은 자격증 가운데 좋다고는 하는데 실상은 아닌 경우가 많은 건가요? 대표적으로 알려진 것 중에 하나가 드론 같은 거죠. 드론은 어디를 봐도 유망 자격증으로 소개를 되는 경우가 많을 거예요. 다만 일자리가 많은 자격증이냐라고 물으면 그건 전혀 다른 얘기일 것 같아요. 드론 일자리로 나올 수 있는 것들이 대단히 한정적이고 이미 기존에 워낙 많은 자격증을 따신 분들이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신규 일자리를 보면 과연 지금처럼 많이 드론을 따야 되느냐? 이건 좀 고민이 남는 얘기라는 거죠. 우리가 자격증을 뭔가 취득을 하고 싶어요. 구직 활동을 위해서 어떤 기준으로 좀 어떻게 자격증을 따면 좋을까요? 저는 모든 직업 문제의 출발점은 자신에게서 출발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내가 따려는 그 자격증으로 할 수 있는 일이 나랑 맞는가를 먼저 점검해 보셔야 되고요. 예를 들면 몸을 쓰고 손을 쓰고 기술을 배우고 이렇게 해야 되는 것들인데 나는 그렇게 한 번도 안 살아왔단 말이죠. 그리고 나는 그게 익숙치가 않아요. 그런 사람에게는 그 자격증이 아무리 좋아도 큰 의미가 없는 거겠죠. 두 번째는 내가 그 자격증을 따려는 목적에 부합하는가라는 문제가 남는 거죠. 내가 재취업이 목적이라면 당연히 구인공고가 많은 자격증이 좋죠. 창업이 목적이라면 그 창업에 도움이 되는 자격증이라 해야 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나랑도 맞고 일자리도 꽤 있는데 내 지금 나이랑 감안했을 때 도움이 안 되는 자격증이 있어요. 예를 들면 직업상담사 같은 경우는 좋은 자격증이긴 한데 60이 넘으신 분이라면 사실 일자리로서는 거의 의미가 없다라는 거죠. 나이가 스펙에 포함이 되는 직업들이 있는 거네요. 그렇죠? 옳은 것은 아닌데 현실적으로 우리가 무시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죠. 많은 분들이 원하시는 건 월세처럼 편하게 어느 정도 근로활동하면서도 뭔가 따박따박 생활비가 들어올 수 있는 뭔가 그런 자격증을 결국은 원하는 것 같은데 이런 자격증이 실제 할까요? 사실 이런 것들이 뭔가 대강하고 그 이상의 수익을 얻고 싶은 그런 심리가 작용을 하잖아요. 근데 대충 땄는데 충분히 수익이 들어오는 거라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그쪽으로 몰리겠죠. 그 자격증은 과포화가 일어날 것이고요. 그래서 사실은 합리적인 기대는 좀 아닌 것 같아요. 질문 자체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장년이 그래도 도전해서 딸만한 자격증이 있겠습니까? 라고 바꾼다라면 저는 몇 가지 소개들을 좀 시켜드리는 경우도 있는데 대표적인 게 복지 계열 자격증들, 사회복지사나 요양보호사 같은 것들, 기술 관련 자격증들, 전기, 용접, 소방, 기계설비 뭐 이런 쪽들, 최근에는 개인적으로는 좀 수목 관련 쪽, 조경 관련 쪽, 경우에 따라서 60 이상이신 분들도 꽤 일을 하시는 경우들이 있고 또 우리나라 분들 중에 그런 이유를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어서 간혹 소개를 좀 드리긴 해요. 그러면 지금 말씀 주신 이런 자격증들 같은 경우는 어떤 관점에서 조금 추천을 해주고 싶으세요? 시장의 요구가 그만큼 있다라는 거라서 그런 것들이라면 충분히 도전해 볼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면 요양보호사 같은 경우는 관련 검색어를 세부적으로 좀 살펴는 봐야 되겠으나 한번 쳐보면 구인공고가 거의 10,000개 이상 뜨거든요. 그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일자리 자체는 굉장히 많다라는 것이죠. 이런 각 자격증들의 취득 방법이나
어느 정도의 시간을 투자해야 되는지 아무래도 이제 계획이 좀 필요하니까요. 그런 것들을 조금 안내해 주실 수 있을까요? 이 채널을 보시는 분들이 40, 50대라면 요양보호사 같은 경우는 당장은 관심이 없으실 거예요. 통상 60대 이상이 관심을 많이 가지시니까 그 대신 그런 쪽에 계신 분들이시면 사회복지사 같은 게 오히려 좀 더 눈에 들어오실 거예요. 사회복지사는 복지 분야의 가장 대표적인 자격증인데 생각보다 범용성이 넓어요. 그리고 제가 보기에는 이 분야는 적어도 1, 20년 내에는 일자리가 줄어들 가능성은 별로 없어요. 다만 사회복지사 같은 경우는 미리 자격증을 따두시지 않으면 자격증 취득에 시간이 좀 많이 걸려요. 다른 전공을 하셨던 전문대나 대졸자라면 사회복지사를 따는데 1년 반 정도가 걸립니다. 그리고 만약에 고졸 학력이시면 2년 정도는 시간을 들이셔야 돼요. 그렇다는 것은 정작 퇴직 이후에 이런 준비를 하시면 생각보다 시간이 오래 걸려서 선택하기 힘든 작업이 된다는 거죠. 네. 정기 자격 같은 경우는 보통 시설관리 분야의 가장 메인 자격증 중에 하나인데 네. 따시는 걸 보면 학원 같은 거, 교육 같은 걸 많이 활용하세요. 특히 폴리텍 같은 데서는 무료 교육들을 많이 하시니까 그런 데서 보통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교육을 받고 기능사 자격을 따고 움직이시는 경우들이 꽤 있죠. 비용적인 부분은 대략 한 어느 정도 돈이 들어가나요? 정부에서 지원하고 있는 내일비용 카드 같은 시스템을 활용할 수 있어요. 그러면 비용을 훨씬 대폭 줄일 수 있고요. 굉장히 시스템이 좋은 것들이 많아서 잘 활용하시면 거의 비용 들이지 않고도 하실 수 있는 것들이 많죠. 평균적인 급여는 대략 어느 정도로 형성이 돼 있을까요? 우리나라에서 중장년이 함부로 직업을 못 바꾸는 대표적인 이유 중에 하나가 노동 유연성이 좀 떨어진다라고 해요. 이 직종에서 다른 직종으로 넘어갔을 때 경력 인정을 거의 못 받는다라는 얘기인 거거든요. 만약에 기존부터 해오던 일이 아니시라면 사실상 최저임금 수준에서부터 생각을 하셔야 될 겁니다. 기능사 따고 3년 정도 지나면 기사를 딸 수 있는데 그렇게 되면 또 급여가 쫙쫙쫙 올라가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기존의 생산 현장이나 그런 쪽에서 일을 하신 분들은 관련 경력을 좀 더 빨리 인정받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그건 개별적으로 좀 살펴봐야 됩니다. 기존에 갔던 근로소득이 있었으니까 기준은 여기에 있는데 자격증을 따서 구직을 한다고 해도 급여 수준이 확 내려간다 그러면은 거기에서 오는 좌절이라면 좌절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감정이 좀 들 것 같아요. 상당한 박탈감이 들죠. 이 자리를 빌어서 좀 말씀을 드리자라면 저는 중장년이 전혀 다른 분야로 간다는 것은 가장 마지막 선택지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이제 경제적인 관점에서 보면 굉장히 큰 손실인 거죠. 다만 기존의 경력을 언제까지 연장할 수 있느냐는 본인이 어떤 노력을 하느냐에 따라서 좀 달라지는 문제죠. 경력을 관리한다라는 것이 그렇게 쉬운 얘기는 또 아니에요. 직장인분들한테 그런 당부를 좀 많이 들을 때가 있는데 직장 생활하는 동안 내가 가고자 하는 지향점이 어딘지 정도는 한번 좀 살펴보셨으면 좋겠어요. 보통 직장인으로서 자신의 경력을 보면 지향점이 두 가지 정도가 나올 텐데요. 하나는 조직 내에서 승진을 하는 케이스 또는 자신이 하는 일에 대한 전문성을 살려서 최대한 전문가로 성장하는 케이스. 보통 지향점이 이 두 가지 중에 하나의 경우가 많아요. 근데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어떤 것도 마음에 담아두고 있지 않다라면 그 직장을 나왔을 때 쓸 수 있는 카드가 없다라는 생각을 하시게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이죠. 만약에 적성만 좀 잘 맞는다면 나는 요 자격증 좀 추천해주고 싶다. 살짝 기뜸해 주실 만한 것도 혹시 있을까요? 대한민국의 중장년 남성들이 굉장히 사랑하는 TV 프로그램이 하나 있어요. 그것처럼 중장년쯤 되시면 숲이나 나무, 꽃 뭐 이런 것들 소위 자연과 관련된 것들을 좋아하시는 분들도 많으세요. 그런 분들이시면 조경기능사 혹은 수목치료기술자 또는 좀 더 나아가서 나무의사 같은 것들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나무 의사요? 네, 생각보다 수요가 좀 있는 자격증인데 자격증 보유자가 많지 않아요. 근데 그게 자격증 따기가 되게 어렵거든요. 관련 유사 자격증을 따고 3년 이상 실무 경험이 있어야 되고요. 수목치료 기술자라고 따서 그 역시도 한 4년 정도 지나야 자격시험에 도전할 수 있어요. 그런 거는 조금 나이 제한이나 그런 건 별로 없을까요? 충분히 가능합니다. 체력적인 부분이 좀 받쳐주실 필요는 있습니다. 숲에서 나무를 다루고 이런 것들은 보통 밖에서 일하잖아요. 그런 것들은 어느 정도 맞아야 된다는 것이죠. 이런 직종이 조금 그래도 많은 분들이 좀 원하신다는 건 급여나 이런 부분도 자격증 수당까지 따로 나와서 연 기준으로는 한 4천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초창기에 이게 원래 나무병원에 1종, 2종이 있는데 1종은 무조건 나무의사를 득치를 해야 돼요. 근데 이게 없어서 문을 닫은 나무병원도 꽤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후에 따도 괜찮을까요? 민간 국가를 떠나서 그 자격증이 도움이 될까를 선택하는 가장 좋은 기준 중에 하나는 그 자격증을 따는 과정이 어려울수록 자격증의 가치가 올라가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요즘에 이 유튜브에도 검색을 해보면요, 유망 자격증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무용지물인 자격증도 있지 않을까? 무용지물인 자격증 많죠. 대표적으로 두 가지 측면에서 보면 될 것 같은데요. 자격증 자체가
하다가 거의 재취업이나 이런 쪽에 도움이 안 되는 경우들. 우리나라 자격증 체계를 크게 보면 민간 자격증과 국가 자격증이 있어요. 근데 국가 자격증이 790개 전후 이 사이를 왔다 갔다 한다라면 민간 자격증의 경우는 올해 10월 기준으로 아마 5만 5천 개가 넘을 겁니다. 굉장히 많죠. 그러다 보니까 도움이 안 되는 자격증도 굉장히 많아요. 한국소비자원 설문조사에 따르면 78% 정도가 이게 국가 자격증인지 민간 자격증인지 아무런 생각 없이 따시는 경우들이 많다라는 거죠. 네. 그러다 보니까 그 자격증의 쓸모는 좀 더 먼 얘기가 돼버리는 거죠. 두 번째는 자격증 자체는 유용함에도 불구하고 그걸 쓰지 못하는 경우. 대표적으로 우리 흔하게 생각할 수 있는 게 운전면허증을 땄는데 운전할 기회가 없어서 내버려뒀더니 완전히 쓰지 못하는 자격증이 돼버리는.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예로 들면 실무에서 일을 하시는 분들의 5배 정도에 가까운 자격증 보유자들이 있다라는 거죠. 지금도 해마다 은퇴를 앞둔 분들의 선호 자격증 중에 하나가 여전히 공인중개사 자격증이기도 하고요. 추천해 주셨던 뭐 사회복지사라든가 요양보호사 자격증도 있잖아요. 실제로 이제 직업 활동을 하면서도 너무 힘들다, 추천하고 싶지가 않다, 이런 얘기들도 많이 하는데 이런 경우도 어떻게 보면은 자격증은 땄지만 뭔가 약간 소용이 없어지는 그런 케이스가 해당되겠죠. 만약을 대비해서 따두시는 분도 되게 많죠. 요양보호사의 경우는 예를 들어 가족을 케어하기 위해서라든지 또 뭐 사회복지사 같은 경우나 간호조무사 뭐 이런 분들은 상대적으로 조금 더 쉽게 딸 거예요. 아마 짧은 시간만 하셔도 요양보호사를 취득하시기 때문에 그냥 미리 따두시는 경우들도 있고요. 실제로 그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이제 취득을 해가지고 가족들을 돌보거나 이렇게 그렇죠. 활용을 하시면 월에 최대 75만 원 정도 받으실 수 있는, 그렇게 또 활용이 가능하다고 들었어요. 네, 자격증을 따는 이유는 되게 다양하죠.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쓰여지는 것 이상으로 많이 따두시는 것도 사실입니다. 실제로 그러면 소장님 뭔가 은퇴를 하기 전에 소장님 찾아와서 퇴사하기 전에 이렇게 준비를 해서 이직을 한 그런 케이스도 많이 있나요? 네, 군 쪽에 계시다가 네. 나오기 전에 직업상담사와 사회복지사를 따서 준비를 하셨고, 보통 군 쪽에 계신 분들은 직보기간이라고 퇴직 전에 한 1년 가까운 시간들을 일자리를 알아볼 수 있는 기간을 좀 주죠. 그런 기간을 활용해서 본인이 갈 방향을 실제로 확인하신 다음에 진입해서 잘 일하고 계신 케이스도 있습니다. 보통 자격증의 문제도 있지만 개인이 어느 정도 의욕을 갖고 있느냐가 좀 관건인 경우들이 많아요. 예전에 40대 중반이신 여성분이 격리 업무를 보셨었는데 퇴직하시면서 난 직업상담 일을 하고 싶다라고 해서 자격증을 거의 취득을 하시고 이쪽 분야로 들어오고 싶다라고 해서 상담을 진행했던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실제로 워낙에 의욕이 있으셨던 분인지라 생각보다 빠르게 취업을 했었고요. 더 놀라운 건 그 이후에도 계속 자기를 개발하시더니 대학원도 가시고 결국 나중에 임용고시까지 합격을 하셔서 지금은 상담 선생님으로 상담 교사로 일을 하시는 분이 계세요. 50대 그렇죠. 50대 중반 정도 되시죠. 소장님의 이제 얘기를 들으면서 이런 생각도 하실 것 같아요. 솔직히 60대 이후에 그냥 쉬고 싶어요. 뭐 취업, 뭐 이런 재취업 고민도 안 하고 싶고, 뭐 구직 활동 안 하고 싶어, 이런 분들도 계시지 않나요? 그럼요. 제가 열심히 강의하고 나면 마지막에 한 번쯤 그런 말씀 하시는 분들 계세요. 꼭 그렇게 피곤하게 살아야 돼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사실 우리나라에 정년을 앞두고 있는 분들은 대부분 다 굉장히 지쳐 있어요. 그래서 쉬고 싶은 생각이 굴뚝 같죠. 그건 너무 이해가 돼요. 근데 그분들이 한 가지 놓치고 있는 것이 있다라면 퇴직 이후의 세상이 내가 생각하는 것과 굉장히 많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근데 재직 중일 때는 아무것도 안 하고 쉬기만 해도 좋을 것 같거든요. 근데 그 아무것도 안 하고 쉬실 때 좋은 기간은 아마 길면 3개월일 거예요. 그 뒤는 거의 무기력의 늪으로 갈 가능성이 꽤 큽니다. 왜냐하면 내가 자연인처럼 살 게 아니라면, 그리고 자연인도 사실은 보면 뭔가 활동을 되게 많이 하세요. 아무것도 안 하지는 않는다라는 거죠. 내가 생각하는 노후와 내가 실제로 맞이하게 되는 노후가 굉장히 다르기 때문에 저는 일하기 싫으신 분이라도 혹시라도 내가 나가서 생각했던 거하고 많이 다르다라면 이렇게 해봐야지 정도는 갖고 계시면 좋겠어요. 이것조차 없을 때 뭘 해야 되는데 내가 전혀 준비가 안 됐네, 방향조차 안 잡히네, 이럴 때 굉장히 혼란스러워 하시거든요. 그런 부분 때문에라도 최소한의 방향성 정도는 갖고 가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30대, 40대 젊은 분들도 많이 영상을 보고 계실 것 같아요. 소장님께서도 직업을 한 20여 개를 경험을 하셨다고 들었거든요. 지금 한창 직장 생활 하시는 분들께도 조언을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시대가 굉장히 변화가 심한 시대죠. 직장 한 곳에서 평생을 보낼 수 없다라는 것이 굉장히 일반화되는 시대이기도 하고요. 예전에는 경제가 나빠지면 구조조정이 있었지만 지금 같으면 나빠질 분위기만 돼도 구조조정에 들어가는 경우들이 생기거든요.
적어도 내가 이 직장을 다니다가 무슨 일이 있어서 움직이게 될 때는 어떤 방향으로 나가야 되겠다라는 정도의 최소한의 지침은 갖고 있으면 좋겠어요. 우리 회사가 1년 이후에 뭘 할지 알고 10년 후쯤에 어떤 방향으로 나갈지는 아는데 정작 자기의 인생에 대해서는 그런 지향점이 없는 분들이 꽤 많으세요. 근데 이거 자신에 대한 직무유기일 수도 있어요. 내가 어떤 것에 대해서 방향성을 갖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그런 쪽과 유사한 정보가 그냥 흘러가지 않아요. 자신도 모르게 내 귀에 들어오고 내 눈에 잡힌다라는 거죠. 그러면 무의식 중에라도 그런 정보들이 점점 쌓이고 그것들이 준비가 될 수도 있을 겁니다. 저는 불안이나 불만은 변화의 에너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 출발점이 되거든요. 그런 것들이 아무것도 없을 때 개인은 아무것도 준비하지 않아요. 잘 활용하시면 충분히 미래를 개척하는 데 좋은 에너지가 될 것 같습니다. 노후 생애 설계를 해주시면서 무려 3천여 분을 만나 오셨어요. 집 한 채 있으면 뭐도 괜찮지 않을까. 불안은 하지만 해결책은 없는 그런 상황이 많을 것 같은데 당연히 괜찮지가 않겠죠. 예를 들면 뭐 그 집이 어디에 위치해 있느냐라는 문제도 있을 것이고 무엇보다도 부동산 같은 것들의 미래가 예전처럼 사놓으면 올라가는 그런 시대는 아니다 보니까 당연히 고민도 많을 것이고 또 거기에 너무 많은 자산이 묶여 있을 때 현금 흐름의 문제도 당연히 생길 수 있을 것이고요. 근로소득을 벌어서 월에 얼마라도 따박따박 현금이 들어오면 괜찮은데 노후에는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으니까 이게 집 한 채만으로는 당연히 안심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인데 소장님이 보시기에는 시니어를 앞두고 계신 세대들한테 노후 자금을 위협하는 리스크가 있다면 어떤 것들을 얘기하실 수 있을까요? 가장 흔하게 알려진 것은 5가지 정도인데요. 대표적인 것이 중대질병이죠. 사실 이 경우는 뭐 모든 것들을 망가뜨리는 상황이라 더 얘기 안 해도 충분히 아실 것 같고 두 번째가 조금 의외이긴 하실 거예요. 은퇴 창업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은퇴 창업의 실패인 거죠. 특히 이 은퇴 창업의 실패가 가족들의 반대를 무릅쓰고 진행된 것일 때는 가족의 해산으로까지 이어지는 경우들로 또 종종 생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생각보다 진짜 진지한 고민이 필요해요. 그리고 그 다음이 이제 자녀 문제일 테죠. 그게 사교육 비용으로 지불된 것이건 자녀의 결혼 자금이건 또는 이후에 뭐 자녀의 창업 자금이건 그래서 이런 과정들 속에서 자녀에게 너무 많은 돈이 들어가는 것 역시도 개인의 노후 파산을 일으킬 수 있는 문제가 된다라는 것이죠. 그 다음이 이제 황혼 이혼의 문제도 있고요. 최근에 이혼은 오히려 좀 줄어드는데 황혼 이혼은 늘어난다는 통계를 본 것 같아요. 이제 여성들이 예전처럼 참고 살지 뭐 이런 분위기는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이 이제 금융사기인데요. 금융권에 있는 지인이 이런 데 나가면 꼭 그거는 강조를 해달라고 얘기를 할 정도로 특히 시니어층들이 이런 곳에 잘 넘어가요. 그리고 대단히 교묘해져서 이런 부분 진짜로 신경을 쓰시면서 의도적으로 어떤 것들이 있는지 좀 공부도 해보시고 그럴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어제도 그런 전화를 좀 받았었거든요. 검찰청에서 전화를. 이런 것들이 너무 일상화되어 있는데 사실은 시니어층들은 이제 너무 쉽게 이런 것들에 넘어갈 가능성이 있고 더더군다나 최근에는 AI 기술이 많이 발달해서 그쪽에 계신 분들이 이런 걸 또 쓰기 위해 연구를 한다고 하시더라고요. 예. 은퇴 창업 같은 경우에 정말 생각지도 못한 부분이 은퇴 창업 실패 후에 가족 관계까지 틀어지는 경우가 있다라고 하니까 뭐 보통 일이 아니구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느 정도의 금액을 가지고 보통 이제 창업을 하시려고 하셨다가 많이 이르시나요? 2021년 자료일 거예요. 소상공인 실태조사에 나왔던 금액은 8,800 정도였습니다. 거의 1억 전후는 보셔야 되겠죠. 점포를 동원한 창업이라면 1억 전후 정도는 생각을 하셔야 될 겁니다. 그 1억이 참 묘하죠. 갖고 있으면 적어 보이는데 없어진다고 생각하면 굉장히 큰 금액이죠. 네. 그리고 또 지금 리스크 중에 하나를 황혼 이혼도 리스크라고 하셨는데 어째서 황혼 이혼도 리스크라고 좀 봐야 되는 걸까요? 남성들이 일을 할 때는 관계의 문제가 굉장히 묻혀서 지나가는 경우들이 많아요. 배우자에 대한 충분한 서로 존중이 없어도 돈을 벌고 나가서 움직이고 활동할 때는 그냥 그렇게 넘어갈 수 있는데 예를 들어 퇴직 이후에 집에 계속 같이 있는데 서로에 대한 존중이 없다 혹은 애정이 없다 이런 문제들은 아주 쉽게 표면에 부상하게 되죠. 그러면 이게 생각보다 훨씬 심각한 문제로 이어지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정말 이런 얘기를 들을 때마다 이런 리스크 관리를 5년 전부터라도 10년 전부터라도 좀 차곡차곡 하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 실제로 우리 소장님께서는 3천여 분을 만나보셨으니까 50대, 60대가 됐을 때는요. 어떤 사람을 제일 부러워하나요? 일단 돈 많은 사람을 제일 부러워합니다. 그런데 사실 50대, 60대에서 가장 중요한 거 뭐 여러 가지 있을 텐데 저는 딱 3가지 꼽습니다. 첫 번째는 건강입니다. 우리 인생이 어떻게 생각하면 기승전 요양원일 텐데 그 시기를 조금만 늦출 수 있어도 굉장히 큰 가치죠. 두 번째는 당연히 최소한의 경제력. 이 경제력은 노후 자산을 얼마나 모았느냐와 관련된 것일 수도 있고 노후에 근로소득을 포함해서 얼마나 현금 흐름을 만들어낼 수 있느냐 이것도 포함되는 개념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게 관계가 좋으신 분들입니다. 대표적으로
가족 관계, 그리고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 이것들이 있으시면 대체로 최소한의 기준점은 잡히는 거죠. 건강, 관계, 경제력 요거 가진 사람이 승자라고 할 수 있겠네요. 하나만 가지기도 쉽지 않은 것 같은데. 근데 그 세 가지 중에 하나라도 배제하실 수 있을까요? 그 세 가지는 너무 원천적인 것들이라서 결국은 나눠서 이걸 챙겨야 돼 이러면 피곤해 보이긴 하나 결국 우리 삶에서 그것들은 어쩔 수 없이 가지고 가는 거대한 기둥들이라서 그러니까 아마 다들 공감을 하시겠지만 나 나름 진짜 열심히 살았는데 가족을 위해서 또 직장을 위해서 근데 돈이 없어서 관계가 망가져서 건강을 잃어서 후회한다고 이제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지 않으셨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세상이 뜻대로 가는 경우가 별로 없죠. 특히 남성분들의 경우는 좀 그런 마음 가지실 수 있어요. 가족들을 위해서 여태까지 희생했다고 했는데 가족들은 그게 그렇게 마음에 안 와닿았나 보네. 마치 남대하듯이 나를 보내. 뭐 이런 경우들이 꽤 있으실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것 중에 하나는 특히 남성의 경우는 퇴직 시점이 되실 때 가족 외에는 기댈 데가 거의 없어요. 왜냐하면 관계의 폭이 그렇게 넓지가 않아요. 대다수의 관계망이 직장을 중심으로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퇴직과 동시에 상당수가 날아간다는 거죠. 그랬을 때 이제 가족마저 챙겨주지 않으면 정말로 힘들고 외로워하는 상황이 벌어져요. 기댈 곳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혹시 주변에 가족이 그런 상황에 계신다면 조금 더 신경을 써주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건강도 관계도 돈도 사실은 한 번에 되는 게 아니잖아요. 예를 들면 제 지인 중에는 20년 이상을 외벌이 가장이었는데 월급의 60, 70% 이상을 꾸준히 저축해와서 노후 준비를 마친 친구도 있고요. 건강도 마찬가지고요. 관계도 마찬가지인데 특히 이런 것들은 나빠졌을 때 다시 복구시키려면 나빠진 그 기간 이상의 노력을 필요로 해요. 그래서 한번 이게 문제가 생기면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리는 작업이라서 내가 지금 40대 혹은 50대라도 이런 것들에 좀 문제가 있다라면 지금부터 이 부분에 대해서 고쳐나가는 작업을 해야 돼요. 남을 고칠 게 아니라 나부터 손대야 되는 문제가 생기는 거죠. 정도의 문제긴 해요. 근데 성향적인 것도 좀 받쳐줘야 되고 가진 게 많아도 만족 못하는 분들도 계시고요. 예를 들면 누군가 돈을 굉장히 많이 벌어요. 근데 그 사람이 그렇게 다른 사람보다 많이 벌 수 있다라는 것은 대신 희생하는 것이 있다라는 거죠. 그럴 때 대표적으로 자신의 건강을 희생하거나 가족을 못 돌아보는 경우들이 생긴다라는 거죠. 근데 이게 나중에 표시가 나요. 나중에 내가 생각보다 다른 쪽에서 균형이 무너져 있었구나라는 걸 느끼게 되시는데 돈만으로는 회복이 안 되는 경우들이 꽤 생긴다라는 거죠. 관계 같은 것이 대표적일 텐데 마음에 난 상처들은 생각보다 오래 가요. 특히 중장년층에서 이런 문제에서 제일 고민이 뭐냐면 상처를 내신 분들이 치유하는 방법에 대해서 대단히 무지하세요. 자신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모르는 거죠. 그런 분들이 흔하게 할 수 있는 표현 중에 하나가 나 돈 벌어서 열심히 가족 부양했으면 됐지 않냐라는 논리인데 이제 그런 시대가 아니라는 거죠. 어떤 분들에게는 야 너무 인생 사는데 해야 될 거 많지 않냐라고 화를 내실 수도 있는데 이 세 가지는 어느 하나도 희생하고 가면 남는 게 없어요. 이걸 뭐 해야 될 게 아니라 내 행복을 위해서 내가 노력하는 과정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어떨까 싶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일을 열심히 하는데 어떻게 가족을 챙겨? 라고 할 수는 있는데 시간은 적더라도 그 짧은 시간에 얼마나 진심으로 관심을 갖고 가족과 대화하고 할 수 있느냐 거기에 따라서 굉장히 차이가 많이 달라질 것 같아요. 만약에 그런 것들이 없다라면 일을 효율적으로 잘하는 사람들은 결국 일만 더 하게 되거든요. 유명한 이론이 있잖아요. 일은 하는 사람한테만 몰린다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스스로 기준점을 정해놓고 살아가실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조금 공포스러웠던 건 50대 이후에 삶의 격차가 다시 벌어진다. 그 순간이 온다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이게 어떤 격차를 말하는 건지 좀 간단하게는 돈과 관련된 문제일 수도 있고요. 삶의 질과 관련된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내가 정년퇴직 이후에 근로를 여전히 하면서 연금을 활용하는 케이스와 퇴직 이후에 연금만으로 생활하는 케이스는 불과 몇 년 후면 굉장히 차이가 나기 시작하죠. 그리고 내가 재밌는 일을 하는 사람과 할 게 없어서 대단히 무료한 시간을 보내는 사람. 실제로 65세 이상 인구 중에 퇴직하신 분들을 보면 제일 많이 시간을 쓰는 분야는 TV 보는 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신경 써서 미리 조금 잘 만들어 놓지 않으면 그 삶의 질이라는 것은 굉장히 차이가 벌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TV가 한번 보기 시작하면 안 봐도 되는데 계속 보게 되잖아요. 그 격차를 메우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면 좋을까요? 제가 많이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역시 일과 관련된 문제입니다. 경력의 가치라는 것이 시기마다 차이가 있는데 어느 시점 이후에 대체로 경력이 하강하는 것은 피할 수 없는 일이죠. 다만 전성기를 얼마나 더 길게 가져가느냐, 하락의 경사도를 얼마나 만만하게 가져가느냐, 이거는 개인이 준비하기에 따라서 얼마든지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거든요. 네. 그런 부분만 챙길 수 있어도 훨씬 뒷부분에서 격차를 좀 줄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예전에 보니까 송기령 작가는 그런 표현을 쓰더라고요. 경력을 현행화하고 최신화한다라고.
나이가 들어가지만 경력이 여전히 가치가 있을 때 시장은 단순히 나이만으로 외면하는 경우는 많지는 않아요. 가치가 굳이 젊은 사람에 비해서 낮지 않을 때 우선순위로 나이 드신 분을 먼저 쓸 이유는 없다라는 거죠. 어떤 식이든 차별점을 좀 만들 필요가 있는데 그건 각자에 따라서 너무 다양한 길이 있는 거죠. 우리가 이제 삶의 밸런스를 맞추기 위해서 아까 말씀하셨던 건강과 또 관계와 또 경제적인 부분들 잘 이끌어가기 위해서 그거 중요한 거 아는데 알고도 참 실천이 안 된다라고 하는 분들께 마지막으로 한번 좀 조언을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이런 얘기를 가끔 하는 것 같아요. 모든 사람을 관통하는 해법 같은 거는 잘 몰라요. 확률적으로 더 높은 케이스는 말씀드릴 수 있지만 그런데 개인이 자신의 문제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하면 스스로의 문제는 어느 정도 개선시킬 수 있다라고 믿어요.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눈을 돌릴 수 있어야 되고 스스로 열의를 좀 발휘할 수 있어야 되는 고민은 있지만 생각해보면 너무 단순한 논리 아닌가요? 시험이 1년 남은 사람인데 그 1년 동안 충분히 고민하고 준비한 사람과 뭐 어떻게든 되겠지 하면서 지낸 사람이 성적이 같을 리는 없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스스로 관심을 좀 가져보시고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리자면 우리나라에 이상한 편견 같은 게 있는데요. 취업 지원 기관은 꼭 퇴직을 하셔야 가는 기관은 아닙니다. 재직 중에 가셔도 되게 좋아하거든요. 가셔서 고민되시는 거 있으시면 상담 많이 받으시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미리미리 좀 준비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 예시를 소장님 본인으로 보여주고 계신 것 같아요. 지금도 인터뷰도 하시고 방송 출연도 하시고 책으로도 계속해서 정보를 좀 나눠주고 계시잖아요. 이렇게 또 전해주시는 계기나 또 이유도 궁금해요, 소장님. 솔직히 말하자면 제 경력의 가치를 업그레이드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기도 하고요. 또 한편으로는 놀랍게도 직업 분야에서 나오는 이야기들이 대단히 잘못된 정보들이 많이 돌아다녀요. 그런 것들을 볼 때 이건 조금 아니지 않나 싶은 얘기들 되게 많거든요. 약간은 객관적인 입장에서 그런 이야기를 좀 들려줄 수 있는 사람도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좀 있습니다. 그 시간들이 저한테는 분명히 의미 있는 시간이었죠. 다만 다른 분들께는 굳이 권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개인들이 자신이 가진 가능성을 피워낼 때 굉장히 좋아요.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잠재력 이런 것들이 발휘될 수 있을 때 옆에서 보기만 해도 좋거든요. 스스로 가능성의 매니아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는데 그런 부분에서 제가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좋은 거겠죠.